안녕하세요. 날 춥죠? 네, 오늘 나갈 차례가 182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등기 효력 나갈 차례인데 보도록 하죠. 효력은 좀 어렵습니다. 이쪽은 공부가 좀 되기 전까지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중국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는 지난주에 종류 배울 때 중국 등기라는 등기도 있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라는 게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둘로 세분하게 되면 중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라는 등기가 있는데, 예비 등기는 하나가 존재합니다. 가등기라는 등기가 예비 등기고,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중국 등기로서, 이제 가등기를 뺀 나머지 등기 효력이 지금 나온 중국 등기 효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중국 등기의 경우는 가진 효력이 6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뒤에 보시면 박스에 또 몰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처음 나온 것이 여러분 교재에 권리 변동 나와 있죠? 아닌가? 맞죠? 권리 변동 효과라는 것은 민법 배울 당시에 물권법 중에서 민법 186조의 내용이 이 내용인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따라 규정하게 됩니다. 그럼 물권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줄여서 물권 변동이라고 부르고, 물권은 등기하지 않고는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효력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대항력 효력해서 줄여서 대항력이란 말이 따라 붙는데, 대항력의 경우는 등기하는 권리 중에서 채권 등기하는 경우,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도 채권이고 판매권의 경우도 채권이어서 이 두 개 권리를 등기하게 되면 물권처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이 발생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따라붙는 것이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뭐 신탁이라는 등기도 대항을 목적이 될 것이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각종 권리 등기할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고 적어두고만 안 적어두고만 이런 나누시는데,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떼먹게 되면은 그거는 각하당합니다. 하지만 기재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것들을 적은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유를 통칭해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을 기재한 경우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해서 종류의 경우는 뭐 저당권 등기할 때 이자 같은 경우가 대상이 되고,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지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임의적 기록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 지나시면 대부분 다 외워집니다. 지금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두 개로만.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빌려오면서 1년의 이자를 연 12%로 빌려옵니다. 1년에 12%라는 얘기는 1,200만 원이죠. 한 달을 계산 들어가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일부이자. 몰라요? 일부이자 몰라요? 1% 주는 게 일부이자란 말을 써요. 한 달에 1%씩 주고 이제 빌려와서 이자까지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여기는 이자를 등기합니다. 1순위로 저당권 등기하고 채권의 기록 등기했고, 이자를 연 12%로 이자를 등기한 경우 있다 가정을 하고, 이자 약정은 있지만 1순위로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원금 1억 등기했고 이자를 등기 안 했습니다. 약정은 있지만 이자 등기한 경우도 있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 나누시는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등기 끝난 상태에서 2순위로 전세권자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전세권자가 2순위로 들어온 상태에서 나중에 원금 1억에다가 1년치 이자 연체가 됩니다. 그럼 이자가 1,200이 되겠죠. 더해서 1억 1,200만 원에 대해서 채권이 있을 경우에 이 돈을 변제하지 않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얼마를 배당받아 가느냐, 이게 문제점인데, 여기 이자가 등기되어 있나요? 네, 그럼 이제 원금 1억에다가 이자 1,200 해서 1억 1,200을 먼저 다 가져갑니다. 이쪽에서. 이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겠지만, 여기 이자 등기 안 했죠? 여기 1억밖에 못 받아와요. 그럼 이자를 등기 안 하게 되면은 후순위권자에게 못 받은 이자가 있다고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 등을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액에 포함되겠지만 등기 안 한 경우는 채권액에서 제외당하니까, 이런 목적이 또 하나의 임의적 기록사항으로서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고, 또 기간 같은 경우 전세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10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범위로 정하게 돼 있는데 만약 존속 기간을 3년 정했다 가정해 보자고. 3년을 등기한 경우도 있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기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이 등기된 경우에 3년 등기하고 나서 1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랍니다. 계약기간 2년 남았는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저 전세권자가 3년 계약하고 1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2년 남았다고 대항하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간 등기하지 않았죠. 이때 집주인이 나가란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배웁니다. 그럼 기간 등기 안 한 경우는 못 나간다고 버티림이 없고, 이제 집주인이 나가란 말 하게 되면 6개월만 지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함으로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각종 권리 배울 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배울 때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고 임의적 따로 뺍니다. 반드시 적을 사항만 공부하시면 없는 것들 임의적 저절로 공부가 되니까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은 권리사항으로 물권 등기한 경우는 어떤 효과 발생 목적이고 권리 변동이고 채권 등기한 이유는 대항할 목적만 이해하셔도 큰 틀은 잡은 겁니다.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해서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는 등기간에 어떤 등기가 더 선순위이냐 후순위냐 따지는 기준이 순위 확정적 효력인데, 순위 확정적 효력의 경우는 이제 등기부상 순위 따지는 기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만 잘 들어도 어떤 등기가 선순위인가 후순위인가 구별은 가능합니다. 이제 등기 따지는 기준이 등기법에 규정하기를 이거 지워버리고, 아이고 젖었네. 말라야겠네요. 일로 올게요. 그냥 먼저. 등기 따지는 기준이 먼저 1번이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의해서 정하여진다. 그래서 등기 순위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 정하는 것이 방법일 때 이 순서 따지는 기준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많은 거를 다 지금 보지 않고 몇 개만 볼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등기의 순위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찾으셨어요? 근데 이건 주등기를 의미합니다. 주등기라는 등기는 따지는 기준이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가 있는데,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되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 됩니다.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요 집에 대해서 이제 갑구하고 을구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이제 1순위에 A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순위에 이 집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3순위에 또 가압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갑구의 등기가 3개가 있고, 을구에도 1순위로 저당권 등기되어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고 3순위에 저당권 들어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등기 순위를 따져라요. 따지게 되면은 지금 압류랑 가압류랑 따지게 되면 누가 선순위냐 기준인데, 압류는 갑구에 있죠. 가압류도 갑구에 있죠.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서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래요? 순위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압류는 2순위고 가압류 3순위가 압류가 순위가 앞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을구로 와서 을구에 있는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부딪히게 되면 전세권도 을구에 있고 저당권도 을구에 있죠. 같은 구 안에 있으면 순위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니까 2번이 순위가 앞서서 선순위로 가는 겁니다. 같은 구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지는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 번호고, 이제 다른 거란 얘기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접수 번호인데, 이번에는 이제 갑구에 있는 가압류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하고 둘이 부딪힙니다. 둘이 부딪히게 되면 누가 선순위이냐 이 기준인데, 갑구와 을구 구가 다른 경우는 이 순위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얘가 언제 들어왔느냐 날짜 보고 따지는데, 가압류가 2016년 10월 30일 들어왔고 저당권이 2016년 10월 31일 들어온 경우는 어떤 게 빨라요? 가압류가 빠르죠. 가압류 순위가 앞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날짜가 다르면은 빠른 게 앞서겠지만 날짜가 똑같은 경우는
30일, 30일 똑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떤 게 먼저 들어왔느냐요. 등기 신청 들어올 당시에는 들어오는 순서별로 등기소에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등기 실행 순서인데 병원 가도 그 진료받기 위해서 쭉쭉 접수하지 않나요?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접수 번호가 제 10호이고 얘가 접수 번호가 제 15호일 경우는 같은 날짜이지만 접수 번호가 가압류가 빠르죠. 그럼 얘가 선순위예요. 그래서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이 말 이해 갔어요? 네, 요 말 뜻이 첫 번째 기준이고, 이제 번호 3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환매등기란 말 나와 있죠? 환매, 요거 놔두세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려와서 부기등기 보겠습니다. 4번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나와 있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규정하는데, 두 번째는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원칙은 주등기 순위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이것도 뭔 말이냐인데, 심판장관 모시게 되면 등기 보는 방법이에요. 뭐 갑구을구 똑같겠지만 이제 을구를 예를 들게 되면 을구의 등기가 3개가 들어왔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3순위 저당권 들어온 경우에 이 등기 순위가 1, 2, 3이 의미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잡고 들어온 첫 번째 권리란 얘기고, 소유권 잡은 두 번째 권리란 얘기고, 소유권 잡은 세 번째란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유권자 A가 돈을 또 빌리게 되면 1, 2, 3, 4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오케이? 을구에 1순위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을구 1순위는 얘기는 소유권자가 체결한 첫 번째 권리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권리. 두 번째 잡은 소유권 잡은 두 번째 권리. 세 번째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자 A가 돈을 또 빌리게 되면 4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번에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이 있는데 전세금 2억을 맡기고 5천만 원 빌려오게 되면 5천만 원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등기할 텐데, 이 저당권 등기 떨어지게 되면 순위번호는 4번 주지 못하고 2번 잡았기 때문에 2번 잡은 2의 보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번호를 보더라도 태어난 출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의 보기로 하고 3순위랑 둘이 붙으시면 누가 선순위냐 따지는 기준인데, 등기의 선순위는 위에 있다고 선순위가 아니라 순위가 앞선 선순위예요. 얘는 몇 순위고? 3순위. 얘는 2의 보기로 2순위죠. 얘가 선순위가 되어 순위 앞서는 겁니다. 요게 보기 등기는 뭘 보고 찾아가시고? 조등기 순위라는 얘기고, 보기 등기 상호간의 얘기는 이제 어떻게 따져가느냐, 순서란 말 나왔는데,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2의 보기로, 그랬더니 채권자가 전세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도 등기가 떨어질 때 가압류 떨어지면서 순위번호가 2의 보기 2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2번 잡은 두 번째 등기니까. 그럼 얘도 보기 등기고 얘도 보기 등기죠. 상호간에는 먼저 태어나 순서 보고 정하니까 얘가 선순위가 되어서 앞서는 겁니다. 이 정도만 세분하실 줄 알게 되면은 등기를 펼쳐놓고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구별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자꾸 외쳐야 돼요. 같은 거는 뭐가 빠르면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외쳐야 돼 자꾸. 시험 문제는 이거로 나오지 등기 보들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거 자꾸 넘어가는 순서예요. 저는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일인 거고, 같은 거는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순위번호가 앞서면은 선순위고, 다른 거는 접수번호가 빠르면 우선이더라. 잡아놓으시고, 보기 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조등기 순위이며 보기 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번호선 6번이 되겠죠. 신탁 등기 다 안 배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7번에 회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회복 등기라는 것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인데, 여기서는 회복 등만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 회복이란 말은 언제 많이 쓰느냐? 아픈 친구 찾아가서 병문안 가서 많이 쓸 겁니다. 아픈 사람 병문안 가서 뭐라 그래요? 이대로 있어라 그래요? 빨리 회복하라 그래요? 빨리 회복하라 그러죠?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말소 회복하라는 얘기는 말소 대기 전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말소되기 전에 종전에 순위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여긴 종전의 순위란 말이 따라붙으니까 회복 획득만 이해하시면 여기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이제 가등기에게 본능기란 말이 나오는데, 회복등기 밑에 이제 가등결통의 본능기를 하게 되면, 이거 뒤에 가면 다시 배울 겁니다. 가등결통의 본능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언제로 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등결통의 본능기 한 경우는 순위가 언제로 간다고요? 가등기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순위의 기준이에요. 요 좀 이따가 효력 뒷부분에 가등기 효력 따라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대지권능기란 말이 따라 붙을 텐데,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용지 해당고 사항에 실행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래요, 접수번호래요? 접수번호죠. 대지권 등기란 말 나오게 되면 이때는 접수번호 보고 순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인데, 이 접수번호란 말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여서 아마 빨리 들어야 한 5월 달쯤 돼야지 이 말을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을 설명 못 드리는 이유가 민법에서 소유권, 지상권 공부가 완벽히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들어와서 대지권의 지상권의 경우에 이렇게 다 달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설명드리는데, 이거에다가 머리에 쥐만 뛰어다니니까 여기는 문제 나오는 것이 번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순위번호 아니면 또 하나 접수번호.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번호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대지권 등기는 무슨 번호래요? 접수번호죠. 문제를 바꿔봐요. 이거 뭘로 바꿀까? 대지권 등기는 순위번호에 간다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냉면 먹을 때 냉면 언제 잘 먹나요? 여름에, 겨울에? 그래서 배탈이 나는 거예요. 차가운 음식은 겨울에 먹는 것이고 따뜻한 거는 여름에 먹는 겁니다. 반대로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상들이 식혜나 수정과 언제 만들어 먹나요? 겨울에 만들어 먹잖아요. 차가운 거는. 또 여름에 주로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삼복더위 먹을 때 먹는 음식이 탕 많이 먹잖아. 뜨거운 거. 왜? 뜨거운 걸 많이 먹으면은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몸을 식히려고 땀이 나면서 몸을 식힌대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고, 겨울에 찬 걸 먹게 되면은 차가운 게 들어오면은 체온이 식으니까 열을 내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먹죠. 그럼 냉면을 먹을 때 먹는 밥그릇 이름이 밥공기인가요? 주발인가요? 냉면 먹는 밥그릇은 밥공기예요? 주발이에요? 누가 냉면을 주발에 먹어? 대접에다 먹지. 냉면은 대접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번호 나오면은 접수번호니까 대지권 등기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에서 대접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 기출문제에서 나오기를 대지권 등기는 어리버리 순위번호에 의한다. 답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대지권은 무슨 번호? 접수번호에서 대접 기억하면 넘어가는 거지. 이게 무슨 말 뜻인가는 때가 되면 알려드립니다. 아직은 실력이 약해서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두 개가 더 붙어요. 밑에 환매등기랑 신탁이 따라붙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거기는 놔두시고 요 정도만 세분하시되, 이 중에서 요거는 요 두 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오고 뒤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긴 대부분 다 외우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나머지 부분은 뒤에 강론 나갈 때 똑같이 또 나와요. 그래서 뒤에가 문제 조절하기를 부분이니까 지금은 총론 파트는 뒤에 배울 내용을 모아놨기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등기법은 제가 몇 번 들으시면 한다 그랬나요? 등기법은 3번 들어야 그때 알 것 같아요. 한 번 듣고 모르니까 가볍게 그냥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부기등기란 말이 뭔지, 조등기가 뭔지 이런 말만 알아들어도 성공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정해진 게 있고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 다음 달에 또 메꾸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이 점유적 효력 그러는데, 점유적 효력은 민법에서 혹시 시효 취득 배우셨어요? 네. 진짜로? 네. 대화가 되겠다 그러면. 난 배웠단 말이 제일 행복한데, 점유적 효력이란 말은 민법에서 245조가 시효 취득 조문입니다. 1항이랑 2항 두 개 비교하시는데, 1항의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을 점유한 자,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럼 먼저 20년을 점유한 다음에 등기함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어서, 지금 점유가 빨랐나요? 등기가 빨랐나요? 점유가 빨랐죠. 점유가 빠른 경우는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단서조항에서 다만
선의 무과실로 등기가 돼 있는 경우는 10년만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 원칙은 20년 저말기에 있었는데 등기가 되니까 10년 만에 취득했죠. 등기한 것이 마치 10년 저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전문적 효력은 딱 한 번 인정해 줍니다. 딱 한 번 인정하는 것이 바로 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20년 점유하고 취득하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시고 점유부 취득시효란 말 사용을 하고 등기된 후에 취득했네요. 요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두 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10년 만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해서 딱 한 번 발생합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만. 그때 외에도 안 나오니까 하나 딱 떼어서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주력 그러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출제하는 말은 후등기 저주력으로 문제 나옵니다. 후등기 저주력의 말뜻은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후란 얘기는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죠.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는 것을 후등기 저주력 그럽니다. 이 말에 나오게 된 계기는 물권법 배웠죠? 앞에 들어갔어요 조금? 점유권하고 소유권 조금 배웠어요? 물권 총론 파트 배웠어요? 물권의 종류 안 배웠어요? 그래서 종류 배우면서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거긴 배웠죠? 그게 물권 총론이에요 거기가. 물권 중에 시작 부분. 우리나라 물권의 경우는 일물, 일권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권리가 두 개 이상 들어갈 수는 없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없게 돼 있고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등기부상 무효등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등기하지 못하는 효력을 뭐라고 부르느냐? 후등기 저주력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A라는 자가 소유권 있는 집이라 가정을 하고 을구 1순위에 B 앞으로 전세권 등기되어 있게 됩니다. 등기 두 개가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은 A고 세입자가 B예요. 이 집을 A가 팔을 겁니다.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쉬울까요? 제3자 C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B에게 파는 게 쉬울까요? B가 쉽겠죠. 이미 집 살고 있으니까 전세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매매대금에서 전세금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주고 등기만 넘기면 끝나니까 이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B 네가 살래 그랬더니만 집을 산다 그래서 이 순위로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B 입장에선 기존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B가 소유권 취득해버렸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자기가 세를 살 수는 없죠. B가 소유권자가 되면서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내가 내 집에 세를 살아요? 그건 안 되니까 전세권자가 집을 사버리게 되면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동으로. 이걸 뭐라고 부를까? 혼동이라고 불러요. 혼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혼동이란 말 쓰는데 혼동이란 말은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두 개가 들어온 경우는 하나가 소멸되는 것을 혼동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같이 될 수는 없다. 이 뜻이 혼동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 문제. 그럼 내 집에 내가 세 살 수는 없지요. 전세권은 요 B 등기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소멸된 등기가 있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B가 소유자가 됐죠. 그럼 자기 집을 살고 있다가 B가 다시 C란 자에게 이 집 전세 줄 수 있을까? 자기 집이니까 C란 자에 전세 줄 수 있겠네요. 그럼 등기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등기부에 소멸된 B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순위로 C 앞으로 전세권 등기 들어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럼 B명의 등기 전세권은 사는 거 죽은 거? 소멸되죠? 소멸된 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거 못 들어갑니다. 들어오자마자 C 등기는 직권 말소당해 못 들어와요. 그럼 C가 전세권 등기 하려면은 조건이 일단 B 등기가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1, 2순위로
1번 전세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원인을 혼동이라고 쓰고서 말소 등기 끝나자마자 B명의 등기를 싹 지워버립니다. 이제 지워버리면 등기는 깨끗해진 거예요? 지저분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죠? 지웠으니까 찍 거서 지저분하다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지울 때는 화이트로 깨끗하게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운 흔적을 남겨놔요. 이렇게. 그러면 1번 전세권이 지워졌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죠? 이제 비로소 3순위로 C가 전세권 등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1년의 과정이에요. 등기부상은 C가 몇 순위예요? 등기부상은 3순위지만 실제 권리로는 1순위가 된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 뜻인데, 그럼 얘가 비록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똑같은 등기가 뒤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호등기 저지력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호등기 저지력.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183페이지 맨 꼭대기에 두 번째 줄에 따라서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실체법상 효력은 없으나 등기부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한 형식적 효력을 인용되는 바 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그 전세권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각하해야 한다. 이 말 이해 갔어요? 그럼 비록 무효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호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는 호등기 저지력이라 말뜻만 좀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얘가 중요하긴 얘가 중요해요. 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은 시험에 옛날에는 뭐 대놓고 나왔지만 지금은 이 순위 따지는 기준이 한 줄씩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다 외웁니다. 나중에 대부분 다. 그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한 두세 번 들으시면 대부분 다 외우세요. 그 외운 부분을 시험에 내면은 다 맞힐 거 아니에요. 다 맞히는 거 내면 시험이 아니니까 한두 지문 나오고 나머지 섞어서 내요. 이 부분을 내긴 내는데 이거는 시험에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등기부 순위를 볼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중개를 하는 겁니다. 순위 분석을 잘못했다가는 된통당해요. 제가 예전에 배워서 15회 때 오픈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15회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12년 됐죠. 연수로. 근데 그때 중개사고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배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통째로 권리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때 가게 빼고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서 변제를 다 했나고 했는데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반 월급에서 일정액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업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진짜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중개업의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예요. 등기부를 얼마큼 잘 보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해주고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터질 이유가 없는데 등기부를 잘 못 받다가 잘못 터졌다가는 중개업 다 토해내야 됩니다. 수수료 0.1% 받으려고 덤볐다가는 몽창 토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지 돼요. 수익이 큰 만큼 위험도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지금도 중개업 하시다가 급 친절 모드로 바뀌면서 교수님 안녕하시죠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카톡이. 중개하다가 이게 좀 어려운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고서 물어봅니다. 사진 찍어서. 그거 보고 제가 이렇게 보고서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계획을 체결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복잡하니까 이거 했다가는 된통 당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급친절 모드로 바뀌면서 물어보시는데 AS 내드립니다.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오가 했지 옆에 사무실 가서 물어보실래? 이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합격만 하시길 바랍니다. 싫으면 관두시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등기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중개업 하시다가 가장 많이 버는 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얼마큼 잘 버느냐에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잘 볼 게 이쪽 파트입니다. 나중에 순위 따지면서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순위 따질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경매에서 배당받는 것까지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당도 내가 받았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그거를 다 연구를 해서 권리 분석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아마 중개업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이건 알아야지만 나중에 가서 중개업 할 때 권리 분석해주고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이거 등기해 볼 줄 모르면 어떡할까?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나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이거 등기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만은 중개업자 하는 말이 제가 27회 따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 볼 줄 알면서 권리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권리의 추정력. 시험은 요게 잘 나오는데 추정력이라는 것이 시험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된 권리에 대해서 적법함을 추정해 주겠다가 추정력인데 권리관계에 대해서만 추정한다가 대법원 판례 뜻이에요. 추정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좀 풀어야 됩니다. 추정이라는 말은 추측을 통해 정하는 게 추정이에요. 이랬을 것이다. 그럼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통해 정하는 것이 추정입니다. 근데 그 추정보다 좀 힘이 센 것이 본다 규정, 간주 규정이에요. 민법 공부하다가 어떤 경우는 추정한다, 어떤 거는 본다 그럽니다. 바뀌어서 안 되는 것들은 본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바뀌기 쉬운 것들은 추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본다 규정, 추정한다 차이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지난주 화요일 날 8시경에 노원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농담하는 거 지금. 농담하는 거라고. 왜 닭살 돋았어요? 근데 목격자 진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더니 제가 범인이래요. 그 노원서 강력계 형사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당신을 노원역 살인사건에 주된 용의자로 추정을 한답니다. 범인으로. 전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전 안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를 일단 데려간 다음에 네가 범인이 아니면 범인이 아님을 입증해라요.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뭘 했는가? 알리바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8시에 여기서 백목장사 했죠? 증언해 주실 거예요? 대답이 늦게 나와 빨리 나와야죠. 그럼 증언이 된과 동시에 저는 범인이 아닌 걸 입증이 됐죠? 그럼 추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과 동시에 추정을 깨져버리는 겁니다. 입증만으로 바로 깰 수 있는 게 추정의 미약한 힘이고 본다가 돼버리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요. 본다가 돼버리면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결과가 안 뒤집힙니다. 그 막 힘이 세게 본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때 바뀌어서 안 되는 것들은 뭘로 가야 되고 본다가 되는 것이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추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가 어떤 사항이 나와서 이런 사항으로 본다, 추정한다 이 말이 나올 때 바뀌기 쉬운 것들은 뭘로 가야 되고 추정으로 가는 것이고 바뀌어서 안 되는 것들은 본다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요거는 바뀌어서 안 된다. 다른 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서 본다고 추정한다 이해하는 거지. 그거를 나중에 추정한다 해놓고선 노트에다가 법조문도 지정하면서 뭐는 추정, 죄 쓰더라고. 섞어놓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그건 헛공부하는 것이고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나중에 하다가 요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추정입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그러면 가끔 가다가 배에 사고 나가지고 이 선원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있어요. 낚시 갔다가 2명이 배 타고 나갔다 한 명이 2명 다 배가 전복이 돼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추위에 그 한 24시간 또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뉴스에서 나올 때 2명, 실종자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럽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잖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죽었을 것이다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슈트를 딱 입고서 아침에 바닷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죽었다고 추정한 거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로 입증해버렸죠. 난 살았다고. 그럼 바로 살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은 자체로 살아버리는 게 되는 게 추정이 아주 미약한 힘인데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한 명 돌아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럼 추정 상태에서는 배우자 입장에서 재혼도 안 되고 보험금도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이 화상, 낚시 간다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에 애들 키워야 되는데 생활이 좀 어려워질 것이고 아닌가? 어려워지고 근데 마침 집 호래비가 자꾸 쌀을 갖다 주면서 잉크를 합니다. 같이 살자고. 근데 추정 상태는 재혼이 안 될 갈 수도 없어요. 그럼 변호사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 실종된 화상 사망자로 간주시켜버리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가정법원 가서 이제 공시처고 요청하는 겁니다. 실종 선고를 요청하게 되면 사고에 개입이 안 된 경우는 5년 기간을 주고
사고에 개입된 게 1년 기간을 줘요. 돌아오라고. 그 기간 기다린 다음에 그럼 법원이 공시처고를 합니다. 일간 신문 등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당신은 실종 순간부터 사망자로 처리가 됩니다라고 알림을 해요. 돌아올까요? 돌아오면 살인게 되는 것이고 그 기간 경고가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가 돼버립니다.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디가 살아요 지금? 옆집가 살아야지. 호래비한테 가서 살고 보험금 빵빵히 수령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화상이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나타났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아직 살은 게 아닙니다. 사망으로 본다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지 살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본다 규정이 훨씬 센 겁니다. 규정이. 그럼 죽었다고 받은 보험금 살았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지. 내가 모르고 이렇게 한 경우는 쓰고 남은 돈 돌려주면 돼요. 법에서 현존이익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가끔 뉴스 보니까 남편은 살아있는데 자동차에다가 다른 사람 집어넣고 이제 아예 죽여버린 다음에 마누라가 배우고자 보험금 탄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건 악의로 그렇게 했죠. 일부러. 그거는 수령한 보험금에다가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법의 내용인데 어쨌든 추정보다 힘이 센 것은 뭐다? 본다 규정입니다. 그럼 추정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 보니까 의가 183페이지 권리 추정력에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추정력이라 한다. 반증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요. 그럼 반대 증거만 제시를 하게 되면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쭉 절차상으로 나오는데 기억, 니은, 디귿 묶으신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묶은 다음에 기억반에 나와 있는 것이 적법한 절차란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절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니은번에 등기 원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디귿번에 권리 동그라미에서 이 세 개가 중요한 말이에요. 추정력이라는 건 일로 끝으로 갈게요. 추정력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권리관계에 대해 추측해서 정하는 것 추정력의 뜻인데 추정력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되면 민법이나 등기법에는 명문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법의 규정은 없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 것이 추정력인데 판례에서는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법이 인정한 법률상 추정이라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법에 나온 게 없지만 법 인정 효력이라고 내린 것이 판례 입장이어서 법률상 추정이라고 판례 입장이고 지금 배우는 추정력이라는 효력은 저쪽 끝에 가니까 종국등기력인가요? 예비등기력인가요? 지금 배우는 게 저쪽 끝에 가니까 이쪽에서 종국등기력 배우는 거예요? 예비등기력 배우는 거예요? 종국등기죠? 그럼 종국등기는 효력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예비등기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추정력은 종국등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되 예비등기라는 게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비등기 뭐 하나밖에 없더라? 가등기. 가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되어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권리관계만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권리의 등기만 인정합니다. 권리 등기라는 것은 갑구하고 을구 등기만 인정하겠다가 판례 입장이고 갑구에 기재할 권리는 어떤 권리 기재하더라? 갑구에 들어갈 권리는 지난주에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기재하더라고 두 개 권리 인정해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하지 못한 데에서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는 일단 가등기라는 게 추정력 인정할 수 없고 또 하나 표제부도 인정할 수는 없다. 두 개는 기본적으로 잡아놓으시는데 느낌상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통상적인 등기부의 구성이 표제부랑 갑구랑 을구랑 구성하는데 등기부가 표제부에 기재할 사항은 뭘 기재하시고 지난주에 표제부 등기는 부동산 표시 기재하더라.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 또 배워요. 그럼 등기부상에 토지에 관한 사항이 나올 때 소재가 상계동 나와 있고 지번이 50번지 나와 있고 지목이 되고 면적이 200이라고 나온 토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토지의 갑구에 등기된 자가 A입니다. A가 소유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1순위로
저당권 넘기고 채권 1억 등기된 등기부에 있다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이거 보고 등기부사 표제부 갖고 이거 나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느낌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표제부를 가만히 열어보니까 표제부상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해서 상계동 50번지, 지목은 대, 면적 200이란 딱 등기된 거 보고서 느끼는 것은 이런 토지가 있다. 아니면 이런 토지가 있을 것이다. 이건 있답니다. 이 토지가 일단 있다요. 있다고 일단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확정을 짓고 나서 A로 등기되어 있죠. 그럼 A가 주인이다. 아니면 A가 주인일 것이다. 이다가 아니라 일 것이다요. 확정을 지으면 안 돼요. 경매의 경우에 혹시 배웠어요? 경매? 아세요? 경매란 말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경매에서 경락받은 사람을 경락인 그럽니다.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하면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경락인 같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하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저당권을 경매 실행해서 이 집의 비란자가 경락인이 나옵니다. 그럼 경락인이 등기해야 취득해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죠? 그럼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등기부상은 누가 나와요? A가 나온 실제 주인은 B지 A가 아니잖아요. 그럼 A가 주인이라는 확정은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속받은 경우도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잖아요. 그럼 A가 피상속인이고 A의 스몰 A 아들이 있더라. 그럼 상속인 취득하는 것은 등기 안 해도 피상속인 사망한테 취득하니까 등기된 A가 지금 주인이에요? 스몰 A가 주인이에요? 스몰 A 아들이 주인이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등기부된 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확정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된 A는 주인일 것이다요. 그리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서 경락인이 주장을 합니다. 지가 주인을 주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입증해야죠, 지가. 그럼 나는 경락대금 완납한 경락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해서 입증되는 순간 주인은 A에서 B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는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해 주는 거예요. 또 등기부상 1억 저당권 등기되어 있네요. 이거 딱 보고 느끼는 것은 그럼 이자 A는 은행 가서 1억 채권을 은행 빌린 돈 1억이 있다. 아니면 1억이 있을 것이다. 있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1억이 있어요? 등기는 1억 등기되어 있지만 중간에 돈 갚은 경우는 대출금 통장에는 1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돈을 다 갚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은행가 돈을 1억 빌려오시고 돈을 다 갚은 경우에 대출금 통장은 제로를 만들어 놨지만 말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돈 다 갚은 경우는 그거를 죽어버리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말소 등기 안 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집 팔을 때 말소 등기하면 상관없어요. 그럼 말소 등기란 거를 아는 분들은 대출 받은 다음에 돈을 갚고 나서 저기 말소 요청하겠지만 이 말소 등기라는 거 모르는 경우는 돈만 갚고 와요. 그냥 대출금처를 제로 만드는 다음에 돈 다 갚았죠? 은행 네. 다 끝났죠? 네. 그리고 와요. 모르니까 그냥. 그래도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럼 등기부상 1억조 남아있죠? 이 집 팔을 때 집 좀 팔아주시오.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니까 중개업자가 몇 평입니까? 33평입니다. 대출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붙여서 집 보여 계약하려고 그래요. 등기부를 딱 떼보내 중개업자가 뭐라 그래요? 용자 없으시다며 저당권 나오네요. 돈 다 갚은 건데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매도인분 은행 가서 말소 등기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돈만 갚으면 그걸로 저당권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등기 지우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등기대가 이렇게 돼 있다고 무조건 채권 1억 다 있는 것은 아니니까 1억이 있을 것이다. 그럼 갑골고는 여기 잠깐 보니까 갑골고는 뭐라고 나와요? 자꾸 있다요, 있을 것이다요. 것이다를 갑골고는 추정해 주는 것이고 표제본은 이런 부동산이 있다가 되니까 확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추정력은 권리만 인정하는 거지 표제부 인정하지 않는다가 되어서 이 말에 따라 붙는 거예요. 등기부등기 볼 당시에는 표제부상에선 느낌만 아시면 돼요. 이런 부동산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것이고 등기된 자가 소유자일 것이다.
저당권도 등기된 채권이 있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지 확정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바뀔 수 있는 것들을 확정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정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치는 범위의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눠서 객관적인 범위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주관적 범위 만들어지는데, 객관적이 여러분이 체크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등기가 끝났을 경우 등기하는 과정, 절차는 일단 적업하다 첫 번째 미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가 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파생하는 것들이 따라 나오는 판례들인데, 절차라는 것은 일단 등기하는 과정, 절차는 다 적합하게 거쳐왔다고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절차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부할 때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니, 왜 대답들 안 하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이제 상식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내야 될 서류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걸 내야지 농지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농지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증명서를 받아와야지 농지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먼저 뭘 받아와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제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첨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는 각하당해요.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 명의로 농지에 대해서 등기가 끝났대요. 그럼 어떤 느낌 가질 수 있을까? 농지를 이미 등기 끝났다는 얘기는 농지 등기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또 투기가 성행한다거나 현재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이 지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시, 군, 구청 등 허가받으라고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립니다. 만약 허가구역 지정이 돼버린 경우는 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당시에는 시, 군, 구청장 찾아가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가져와야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허가구역 내에서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갖고 왔다. 그래서 전부 다 농지일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벙어로 추정할 수 있고, 허가구역은 허가증을 제출한 걸 추정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검인바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등등등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직 안 배운 게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거칠 절차는 다 거쳐왔다고 추정해 주겠다 첫 번째 목적이고, 등기 원인이란 것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진짜 말 속에 답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뭐를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은 매매가 원인입니다. 그럼 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일 때는 매매가 원인이고, 교환일 때는 교환, 증여는 증여, 상속도 상속,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어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경락,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등기 원인도 적합했을 것이다 추정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했을 경우에 이 매매계약 등도 유효했을 것이다요. 오케이? 우리들 그럼 여러분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서 제가 등기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법에서 인정하기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도 유효했을 것이다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나는 사기 당했다 지금 저한테. 그럼 우리끼리 매매계약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취소하겠다고.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분일 경우는 여러분이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일단 매매까지도 유효함을 추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며, 권리가 나오게 되면 저당권이 나옵니다. 항상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혹시 들어봤어요? 저당권? 네, 저당권은 주된 권리일까 종된 권리일까? 저당권이나 권리의 성질은 다 종된 권리입니다. 뭐라고요? 종된 권리. 은행가 돈을 빌리면 저당권 등기하죠. 저당권 등기 왜 할까? 빌려준 채권을 보호하려고. 그럼 저당권이 보호하는 채권을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 그럽니다.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피담보 채권도 말이 좀 어려운데, 피담보 채권에 피자가 붙어 있습니다. 피자가 붙어 있는 것은 능동적인 입장, 수동적인 입장. 피가 붙으면은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보호받는 입장. 그럼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전봇대를 꽝 들이받아서 여러분 차가 이만큼 깨졌어요.
그럴 경우에 그 자동차 사고를 처리해 주는 자가 보험회사죠. 그 보험회사가 보험자일까 피보험자일까? 그게 헷갈리죠. 그럼 사고 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보험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나요? 가만히 보호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란 말 쓰고 처리해 주는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교육자라 그러고 교육받는 사람을 피교육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라는 얘기는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려왔을 경우에 1억 빌려준 1억을 돈을 보호하려고 들어온 담보물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또 저당권에 의해서 보호받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세 글자로 피담보 채권은 뭐라고 부르느냐? 빌린 돈. 뭐라고요? 빌린 돈. 그럼 아까 이쪽에서 은행 1억이 저당권 등기되어 있을 경우에 그럼 이 빌린 1억 채권이 있을 곳이 더 있잖아요. 그럼 빌린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미치는 범위고 또 등기부 누구나 다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 있는 주관적 범위라는 것은 사람 보고 따지는 기준인데 누구나 다 등기부 열람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권리변동 당사자이건 또는 제3자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 줍니다. 이게 일단 미치는 범위여서 중요한 건 이 세 개가 중요해요. 절차하고 원인하고 권리준대까지가 중요한 말이고 그다음에 또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에 이제 등기부를 보고 거래할 텐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이 통상적인 모양새죠. 부동산 취득할 때 등기부 보세요, 안 보세요? 보죠? 등기된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은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뭘 보고 살라고? 그러니까 등기부를 신뢰한 것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선이며 무과실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단 선이랄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등기부를 안 보고 들어갔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걸 법에서 뭐라고 부를까? 잘못한 것을 과실로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새로 지은 집이 있는데 깨끗하게 잘 졌으니까 융자도 하나도 없대요. 전세 오라 그래서 그 말 믿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제 말 믿은 건 선이에요. 그죠? 믿었는데 문제는 등기부 조사 안 하고 들어왔죠? 살다 보니까 이 집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랍니다. 등기부 안 보고 들어온 그 자체가 잘못한 거니까 과실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믿은 것은 뭘로 추정해주고 선이 무과실로 가겠지만 등기부 조사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미치는 범위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설명드렸고 나중에 뒤에 더 붙는 게 있습니다. 추정력 인정하지 않는 게 쭉 따라보는 여기까지 다 공부를 끝내놔야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 말이 좀 어려워서 다 배울 말들이니까 가볍게 그냥 의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법중에 추정력이 가장 중요해서 나중에 공부할 당시에는 요 네 가지는 뭐 권리변동 효력, 대항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은 요 네 개는 제목만 이해하시라 그래요. 하지만 요 두 가지는 공부를 좀 빵빵하게 해놔야지만 문제를 풉니다. 대부분 답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게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추정력 위주로 만약에 강의를 많이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니까 세 가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83페이지에서 추정력의 범위 설명드리면서 기억번은 모름이 있고 절차, 니은번은 원인, 디귿번이 권리 3개 받고 네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경우 권리병 당사자이건 쭉 읽어보니까 제3자이건 전소유자이건 인정 다 해주다 보니까 사람은 따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번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한다는데 점유의 추정력이란 말이 무엇이냐? 부동산의 부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이 뭔가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 그럼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는 자가 권리자로서 추정을 받는 것이고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그 자가 권리자로 추정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 자를 권리자로 추정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점유는 동산인지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건물.
이거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죠? 이거 우리 거예요? 이건 아니니까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고 권리대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해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유의 추정력은 뭐가 인정되는 것이냐? 동산이 인정되는 거예요.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니까. 그래서 점유를 얘기, 동산 얘기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등기에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부수지 효과란 말 나오는데 부수지 효과라는 것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신뢰하는 것은 선이 무과실로 추정될 것이며 선이라 할지라도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등기부를 조사 안 하는 자체가 잘못한 거니까 과실로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 뜻이고요. 하나 넘어가시니까 나오는 것이 이제 공신력 불인정인데 공신력이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공시방법이 등기예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기가 앞에 등기가 무효 등기일 경우 뒤는 다 취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 등기 무서운 것인데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젖은 게 있어서 헷갈리는 자꾸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또 3순위로 C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대요. 오케이? 다 매매 계약을 통해 팔고 넘어온 거예요. 4순위로 D가 또 소유권을 C에게 사서 이전 받았답니다. 그럼 현재 누가 주인이에요? 맨 마지막 주인. D가 현재 소유자죠? 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을 등기를 말소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다 죽어버려요. 그럼 C나 D 입장에서는 C는 누구 보고 산 거예요? B 보고 샀죠? 얘도 C 보고 샀죠?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요. 하지만 얘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얘가 무효 등기로 쥐어줄 때 얘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얘가 살면은 얘가 죽을 때 얘가 산다가 가정하게 되면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 보호해줬네요. 얘가 산다고 가정하게 되면 오케이? 그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보호되죠? 이건 공신력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울 때 덩달아 죽어버리는 경우는 이건 공신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이거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죽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조상 땅 찾기. 우리 조상이 땅이 있었는데 땅을 매매 계약할 때 팔은 근거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대장 또는 등기부를 위조해서 등을 해갔을 경우에 후손이 이 땅은 무효 등기를 입증시켜버리면 이 믿고 거래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땅 후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등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버리면 얘가 무효로 말소를 당할 당시에 얘가 사느냐 죽느냐. 죽으면 같이 죽으면 공신력이 없는 것이고 얘가 살면은 공신력이 있는 것인데 을 등기가 죽어버리면 뒤에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등기 무서운 거예요. 그럼 C나 D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있어요? 믿고 샀는데 덩달아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 올 6월 달쯤에 빠르면 내년부터 등기에 공신력 인정하겠다고 해서 법무부가 이제 지금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얘가 죽어도 얘는 살려주겠다고선 법을 개정하겠다고서 발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은 개정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린 대로 공부하고 계시다가 언제고 개정되면은 개정됐다고 알려드리고 그건 머리에서 지우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등기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지는 않는 것으로 공신력이 없다고 부릅니다. 등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등기란 말 나오는데 가등기란 것은 이제 진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이다. 가짜 등기인데 가등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고자 할 때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하더라 나오는데 가등기라는 등기는 왜 하느냐? 순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하는데 아까 가등기 했을 경우 순위는 언제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었느냐? 이쪽에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죠? 이거 그림만 잠깐 그려드릴게요.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갑의 소유권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 2순위로 마누라 을 앞으로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가등기랍니다. 합격하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집을 주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살다 보니 믿을 수 없는 인간이 화상이죠? 못 믿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랍니다. 가등기한 이유는 합격하면 집 가지려고 가등기 했어요. 그 가등기 했다고 주인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합격을 합니다. 합격하게 되면 본등기 해야겠네요. 본등기 할 때는 밑에다 기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밑에 칸을 만들어서 여기다 본등기 실행을 해줘요. 본등기 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본등기 하면 주인이 바뀌었죠? 그럼 물건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주인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본등기 할 당시에는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아요. 따로 부여 안 했다는 얘기는 가등기 때 부여한 순위 이 순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는 결정이 되는데 물건 변동은 본등기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서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틀려서.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게 되면 주인은 언제 바뀌고 본등기한테. 그 물건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순위를 본등기는 따로 부여하는 게 아니어서 가등기 순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순위는 언제로 가시고 가등기로 가고 물건 변동은 본등기로 발생하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언제로 가더라? 가등기 순위로 가되 물건 변동은 본등기로 발생한다. 이 말 따라 붙는 겁니다. 나중에 가등기는 아마 강론들어가 배울 때 처음부터 이 끝에까지 다 채워야 돼요. 뭐 양이 많은 가등기고 가등기 매회 나오되 실제 매회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가등기가. 감안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 종국등기나 가등기가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밑에 보시니까 종국등기란 말 나와 있고 가등기란 말 나와 있죠. 종국등기의 경우는 지금 나온 대로 권리 변동, 다른 말로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할 것이며 대항력, 순위 확정적 효력, 호등기 저지력, 권리 추정력, 점유적 효력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등기라는 예비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 없고 추정력 없고 처분 제한 효력 없고 대항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가등기는 가지고 있는 효력이 청구권 보존과 순위 보존 효력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효력은 칠판상에서 이 6가지 효력은 어디만 인정하느냐? 가등기를 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등기 이름을 따라 붙으면 틀린 말이 되니까 가등기 따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효력은 종국등기 효력으로서 가등기를 제외하고 인정하더라. 이렇게 묶어 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 가등기를 자세히 배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강의는 해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데가 여기에요. 1장 중에선. 왜냐하면은 뒤에 배울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말이. 여기는 3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알라 그러면은 저도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까먹고 또 듣고 까먹고 반복하는 것이 공부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 쉬셨다가 등기의 기간과 설비 쪽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